홍 전 대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사실 당초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태세가 좀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그전에는 본인 이제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다고 봅니다. 김종인 체제가 당권을 잡고 안정화시키고 나는 대선에 나가서 후보가 된다. 이제는 극히 뭐 황교안 체제도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나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김종인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가 정권을 갖게 된다라면 실제적으로 홍 전 대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아예 입당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입당도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체 체제에서 통합당 쪽 상황은 윤기찬 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이 의원들 간의 친소 관계에도 상당히 변수가 되고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이제 출마를 좀 선언한 분도 계십니다. 네. 김태흠 의원, 권성동 의원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 뭐 한 분은 또 복당의 문제가 또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의 비대위 출범 여부, 그다음 비대위원 구성, 그다음에 뭐 당대표와 대권 주자의 분리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권 주자로 생각 있는 분이 원내대표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비대위가 그 기간이 오래 예상이 되면 또 당권 주자로서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원내대표 나갈 수 있고 이런 그렇죠. 좀 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를 결국 통합당이 선택을 했는데 뭐 10년 사이에 벌써 8번째 비대위 체제다 보니 이게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지금 이야기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민주당 측에서도 비대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 어려울 예. 당시에. 그때 어떤 패널 분 얘기 들어보니까 전 세보지 않았지만 18번을 했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대위라는 건 그만큼 당이 어렵다라는 거에 어떤 반증일 것 같고요. 다만 비대위를 수차례 하면서 결국은 해법을 찾아가는 경로다 이렇게 또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비대위 체제는 이제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권 주자로 설만한 분이 과연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느냐도 또 결부돼 있고요.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경륜이 있는지도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간의 또 불협화음 내지 어떤 뭐 소위 케미가 잘 맞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변수가 많습니다. 예.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이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 다른 체제나 전당대회가 바로 가게 되면 당의 분란이나 또는 당권과 대권 주자 관련돼서 상당히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당이 이제 거의 망하는 길이다. 네. 이런 데 공감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출범을 하는데 이제 출범할 이후에 비대위원 구성 관련도 상임정국위원을 또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위원 구성의 분포도와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전당대회를 과연 언제 열 것인가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당협위원장들의 교체 문제가 또 변수로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결국 또 지금 불협화음이 되고 있는 문제는 이제 복당 문제예요. 예. 대권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 분들이 두 분이 지금 원외에 계신데 이분들이 복당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비대위의 태도에 따라서 대권 주자로서 행보가 막힐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전국위원회가 순항할 것인지, 요게 이제 지금 당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기찬 위원장께서 통합당의 변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면서 관련 변수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변수는 역시 김종인이라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고 여의도에서는 뭐 여의도 차르다 뭐 이런 강력한 리더십의 어떤 표본으로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참패한 상황에서 당 쇄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서 꺼내든 게 70년대생 또 경제 전문가를 대권 주자로
삼겠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통합당 내부에서 이 같은 의견 조율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미찬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패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참패한 정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내부 갈등과 대립 그리고 거기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라든가 노선 투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립적으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결국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미래통합당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결국은 대안부재 아니겠어요? 그걸 좀 애둘러서 표현하면은 과연 미래통합당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네. 추동력을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가 저는 미래통합당의 향후의 대선 가도라든가 지방선거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김종인 의원도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뭐 캐릭터나 스타일도 좀 독특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 여당과 경쟁할 수 있는 선의에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미래통합당을 만드는 것이 저는 국민을 위해서 좋고 문재인 정부한테도 상당히 건강한 견제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쉽지 않겠지만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대 경제 대권 후보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대권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니야 이래 버렸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실제로 대권 문제까지도 이제는 다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당권뿐만 아니라 대권까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이런 측에서 거센 반발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한과 그걸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미래통합당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은 전당대회를 빨리 여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전당대회 열어서 깔끔하게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가 향후 부분을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예. 네. 이렇게 40대 경제 전문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복당 문제도 걸려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교통정리가 홍준표 당선인이 조금 전에도 뭐 계속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예. 조금 전에 나온 것도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려고 한다 이런 또 이게 표현을 상당히 썼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국민께는 또 싸우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 싸움이 당과 국가를 위한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노선과 같은 싸움에 대해서는 국민이 뭐 기울여 주지만 이것은 각자의 권리 싸움으로 비춰지게 되면 또 당을 버린단 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의 경우에도 저런 말씀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대권 주자를 딱 찍어서 출마시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내 예. 경선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경선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인물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이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들 50% 선거인단과 당원 50% 해가지고 경선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거인단의 구성을 갖다 다양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는 괜찮지만 마치 지금 누구는 안 된다라고 하면 복당을 막겠다라는 의도뿐이 안 보여서 그러면 현재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한 이후에 비대위를 출범시키자라는 또 그분들의 안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국위원회가 미뤄지는 거고 미뤄지겠죠. 또는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또 무산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당이 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는 맞지 않고 본인의 속뜻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는 순간에 본인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통합당 비대위 논의 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일 전 총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긴 했습니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좀 반발 기류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그 재선 의원들은 대체로 어쩔 수 없다. 김종인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데 대체로 한 15분 정도의 의원들은 입장을 가지는 것 같은데 당장 이제 내일부터 삼선 의원 그룹들이 김종인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 회의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전국 말하자면 당선인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전날 이제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이 비대위 체제를 추인을 받아야 될 텐데 선후의 문제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선인 대회를 통해서 조금 말하자면 이것은 입장의 차이가 일반 당원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원내 정당 중심으로 갈 것이냐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 대회에서 좀 입장을 정리하고 그 흐름으로서 가면 좀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예. 말하자면 전국
대의원대를 좀 그 연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선 의원들의 입장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논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뭐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밖에서 많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내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체제의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모시는 형태의 시한을 시한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종인 그 전 총괄 선대위원장께서도 뭐 무조건 하자는 뜻이 아니다. 한 1년 정도 대선 후보 감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자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다수의 뭐 삼선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흐름은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통합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죠. 통합당이 최근에 민주당과 경쟁에서 5연패를 한 정당이고 5연패를 한 정당이 내부에서 지금 뭐 여러 사람을 비대위로 해서 지금 혁신 작업을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지금 40대 기수로운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주자 이런 것들을 지금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이 끝난다면 바로 대선 아니겠습니까? 모든 당의 구심이 대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정당의 존재 목적이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다선 의원들은 당의 새로운 그동안에 상당히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정 부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초재선 그룹의 71% 정도는 지금 뭐 찬성한다고 이런 뭐 지표가 나와 있고 지난번에 140명 중에서 130명이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가운데서 찬성이 6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지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카드 이외에 다른 카드는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통합당이 창조적 파괴를 하기 위한 카드 다른 선택의 뭐 카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내 입장 중에서도 비대위 체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의 권한, 그 기한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 좀 목소리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이제 전국위를 먼저 할 것이냐 혹은 당선인 대회를 먼저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가장 좀 공방이 큰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뭘 먼저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은 뭐 이러한 체제 자체는 그걸 전제로 한다면 뭘 먼저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비대위 체제를 만들기보다는 어찌 보면 전국 당선인 대회 또 당원 대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인 총괄 이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뭔가를 좀 깊이 있게 만들어 가서 정말로 뭐 김종인 체제를 말하자면 기정사실화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권을 주기보다는 어떤 예. 방향이 먼저 있고 반성해야 될 지점, 확충해야 될 지점, 보충해야 될 지점들을 정확하게 잡고 그것을 가지고 김종인 체제와의 말하자면 딜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많은 예. 반발하는 이유가 저분한테 모든 생사 여탈권을 다 줘버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 말하자면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 할 일인가. 그리고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제 80대신 어르신 한 분이 모든 우리 그들의 어떤 운명을 다 예. 갖고 간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당내에 조혜진 의원을 비롯해서 정말로 짱짱하게 말하자면 50대 그룹들이 브레인들이 있어요. 이런 브레인들이 과연 이 80대 말하면 김종인 체제하고 갈등 없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갈등을 많이 노정될 수 있다라고. 체제는 빨리 안정될지 모르지만 빨리 안정해서 뭐 할 건데라는 문제는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사실은 의사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이 암 수술을 하실 전문의가 판단을 잘못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이제 대선이고 대선 직전에 대선 1년 전까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3, 4선 뭐 특히 이제 뭐 김태훈 의원, 조혜전 당선인 그리고 조경태 최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홍준표 당선인도 이제 반대를 하는데 당의 어떤 당원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대 목소리가 이제 큰 것은 이번 총선의 참패 원인을 일단은 직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의 체질 개선을 해야만이 다음 총선이 있고 다음 총선 전에 일단은 국민들이 오연패를 시킨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때 혹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2040 세대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정당 또 중도층이 호평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구태 이미지, 정당의 구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정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이 지금 통합당의 그런 지금 근본적인 필요성이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총선 공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발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홍 전 대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사실 당초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태세가 좀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전에는 본인 이제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다고 봅니다. 김종인 체제가 당권을 잡고 안정화시키고 나는 대선에 나가서 후보가 된다. 이제는 극히 뭐 황교안 체제도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나의 동무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생각보다 강하게 김종인 말하자면 비대위 체제가 정권을 갖게 된다라면 실제적으로 홍 전 대표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아예 입당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입당도 안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전체 체제에서 지금 현재 김종인 말하자면 비대위원 전 총괄위원장께서 전대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대선에서 한번 패한 분이 무슨 기회가 있냐. 뭐 그런 부분이고 나는 그야말로 70년대 새로운 비전을 가진 새로운 대선 후보를 길러낼 것이다.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아주 싸늘하게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계산하는 방식과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지기 때문에 뭐 저런 말씀을 당연히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전 투구 방식으로 과연 93년도 동아은행 사건에 비자금을 받았던 그런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때 내가 검찰로서 신문했던 사람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맹공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출마할 때 마지막 이번에 출마한 목표가 대선에 나오기 위한 출마다. 예. 물론 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표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대위원장 임기가 대전 1년 전까지 간다면 홍준표 당선인은 입당을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됐을 때 상당히 당이라는 그런 얼굴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는 애초에는 김대희 비대위원장 카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다가 갑자기 40대 기수론 이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지금 60년대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총선 때 썼고 이번에 또 통합당을 새로 창조적 혁신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하는 것이 71년 김영삼 대통령이 신민당 대통령 후보 출마할 때 했던 40대 기수론 이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우리 뭐 청소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게 진행됐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새로운 포인트로 지금 이것을 재해석할 수도 있는 리메이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홍준표 당선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입당도 못하면 대선도 출마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어차피 보수 정당에 들어가야만이 대선 후보의 경쟁에 뛰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대선 주자의 어떤 회오리 바람을 비대위원장이
가장 먼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주목을 국민들을 받는 것은 차기 대선자니 누구냐 이런 것들을 먼저 자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 인물을 구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제시하면서 후보군을 많이 만들어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강력한 세대교체 바람이 불면 그 시너지 효과가 보수 정당도 이제 새로운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그런 물꼬가 갑자기 탁 흘러간다면 다선 의원들이라든가 그리고 홍준표 당선인 같은 경우는 기회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다고 봅니다. 네, 자신의 대권 가도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 약간 좀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